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죠. 이에 따라 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직을 잃고 곧 수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파장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지금 저희들이 리포트에서 계속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한명숙 의원께서 대법원 판결로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전 의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판결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본인께서는 뭐 억울한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하지만 뭐 따르겠지만은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뭐 이 정치 자금 위반에 관한 범죄로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론됐던 내용, 뭐 돌려줬다라는 것까지도 또 진실이지 않습니까? 1차는 3억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니까 2억은 돌려줬다. 나머지 이제 6억을 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어 와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그 유죄, 그리고 이제 3심 최종심에서 징역 2년에 이제 그 8억 8천만 원 추징금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께서 그 야당의 대표를 2007년에 재판에 회부되어서 이제 2010년 7월에 대해서 2015년 8월에 났으니까 61개월, 5년 네. 1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과연 5년 1개월 만에 날 수 있겠는가? 그 사이에 그 이분이 그 2012년에 통합민주당의 대표도 하셨고 공천을 주도하셨고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까지도 되셨고 쭉 국회의원을 해 오셨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대법원이 이런 어떤 재판의 결과 여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5년 1개월이나 끄는 것은 그 앞으로 좀 부적절하다. 심지어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하다가 다시 또 임기를 거의 다 마칠 뻔한 과정에서 끝났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만큼 재판 과정에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예.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 소장님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명징한 사건을 왜 5년이나 끌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요. 같은 사법부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인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어떻게 해요? 명징한 사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대5로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네.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줬다는 사람 측의 그 검찰 수사 때의 진술 그거 하나예요. 네. 그거 판결 전에는 그러니까 재판 중에는 또 그걸 뒤집었어요. 본인은 사실 그거 강압에 의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라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뒤집히면서 이 사건이 이게 간단하고 명징한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당사자인 한명숙 전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은 받아들이고 따르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근간인 책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따르는 건 분명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혹시나 법적인 확신에 의한 판결이라기보다는 네. 확률적인 판결, 그래서 8대5라고 하는, 그래서 2명만 입장이 바뀌었으면 오히려 무죄로 뒤집히는 네. 이런 판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고두고 여러 말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 참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 정치 탄압인 것 같고 또 무언가 정치적인 뭐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수가 있었던 거는 같은데 이 문제에 또 집중을 해서 정치 탄압이다, 공안 탄압이다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야당으로서는 더 많은 공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까 판결 나고 나서 곧바로 문재인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판결 내용은 참혹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지만 야당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야당으로서 무슨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측면을 보면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경제 통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보여줬고요. 윤우덕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도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야당의 그 공천과 관련된 혁신 공천과 관련된 한 걸음을 뛰면서 나름 공간을 팍팍 넓혀왔는데 여기에서 자칫 네. 이제 묶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내부적으로 많이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 소장님? 그러니까 다 그 과정에서 원심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이래 오래 걸렸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그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재판부가 2010년 10월에 1심을 했습니다. 즉 1심까지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죄나 무죄나 부분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재도 소수 의원과 다수 의원이 갈려서 가까스로 탄핵이 이 거부되는 계리가 났다라는 것도 있고 통진당 때도 또 이 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몇 대 몇인가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인데 그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끈다고 판단이 예를 들어서 신중해지고 덜 끈다고 판단이 덜 신중한 건 아니었는데 그간에 대법원이 뭐 대법관이 정수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늦게 뽑으면서 여러 네. 가지로 시간을 끌어간 것처럼 국민 일각에서 오해하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사법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든 야든 막론하고 이런 류의 사건은 그래도 신속하게. 정상적인 네. 형태로 판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돈을 줬다라는 그 한만호 그 한신공영 사장이 나중에 1심에서는 번복을 했지만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냐고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빌려주거나 로비 자금으로 썼다라는데 그런데 그 사용처를 입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억을 줬고 그다음에 뭐 1억은 그 수표로 줬고 2억은 돌려받았다라는 받았다. 이런 네. 어떤 부분이 맞았던 것처럼 나머지 6억도 그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고 있고 또 돈을 전달하는 데 관계되었던 한신공영의 정모 씨라는 관계자가 일관된 네.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인정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총리는 이분의 입건 말고도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대한통운 전 사장과 관련해서도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총리로서 조금은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 처신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좀 이제 수습을 가야 될 텐데 갈 길이 바쁜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한명숙 전 총리하면 뭐 오리지널 친노 이렇게 해도 뭐 틀림이 없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좀 뭐 당내도 뭐 이른바 개파 갈등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파 갈등이라기보다는 업수선한 상황이 될 어수선하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른바 사법부의 그 법정에 서 있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선상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좀 이제 잠자고 있었던 그 당내 원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야당 탄압 대책위원회라든지 이정걸 원내대표가 위원장이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맡고 계신 것 같던데 이제 신공안 탄압 대책이 이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특별기구가 이제 막 가동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움직여서 이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쳐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야당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하고 개별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이것이 판결 하나하나가 개별 판결과 개별 그 이제 수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뭔가 보면 왜 야당을 이렇게 구석으로 몰고 있지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야당이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른바 검찰 수사와 또 법원의 판결에만 대응해야 되느냐? 아니죠. 당장 정기국회 이제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당내에 말씀하신 뭐 개파 갈등이든 네. 의원 현역과 원외 갈등이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자꾸 뒤에서는 저 정조준에서 뭘 쏘는 것 같고 네. 한 명 한 명 잡아가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요 상황도 또 다른 위기. 바깥에서 밀려오고 있는 또 다른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리더십에 대한 또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야당이 지금 뭐 10수명이 뭐 13명인가가 뭐 지금 재판 예, 중이거나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와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검찰이나 사법부가 그 일사불란하게 정권의 지휘를 받아서 야당 의원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법 처리를 해서 여건을 유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시절은 지나갔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뭐 부패 척결 수사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영장 발부 등을 보면 지금 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여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을 때 뭐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 따져보면요. 처신을 조금씩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바라볼 때 야권이 이 문제를 무슨 그 비상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정치 탄압이다. 그래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퇴행적으로 돌아가서 싸운다고 해서 과연 그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네.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조용히 모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건지 좀 고민을 하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정면 대응으로 정치 탄압이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해가 아마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지윤조가 있으면 가서 재판 받고 수사 받으면 될 텐데 뭘 저렇게 다른 해석들을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아주 단순한 예로요. 여당의 지금 최고위원인 이인재 의원이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뭐 금품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서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간거리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하러 가버리셨어요. 근데 검찰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다못해 여당 의원도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 상황에서 이 포인트를 잡고 갑자기 이걸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야당의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쭉 한 발 물러나서 보니까 이 포인트가 야당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지 명명백백히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뭐 어깨거리하고 머리띠부터 두르고 싸우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탈당을 했으면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우리 국회가 갖지 않도록 해달라, 표결도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본인이 지금 수감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상식밖의 일, 법 밖의 어떤 이런 존재로 있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인재 의원 부분은 이인재 의원뿐만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로 거의 유사한 김한길 그 전 대표도 그랬는데 두 분 다 뭐 수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민들의 눈높이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탄압을 한다고 그래서 탄압으로 될 일도 아니고 또 피해갈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좀 계속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 날 사흘간의 일정으로 해서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하겠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식에는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5월 달에 러시아가 똑같은 형태의 전승 70주년 기념식을 했을 때 그때 서방은 크림반도 침략 부분에 항의하면서 대부분 불참했고 미국을 주도로 불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참하도록 한국에 권유를 했다는 교토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죠. 한국이 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 18일 날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일종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간담회에서 전 아태 담당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마지막 전쟁을 치른 나라의 행사에 승리한 전승절 기념 행사에 한국의 대통령이 가는 것이 옳은지 그건 군사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열병식이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뭐 전승절 행사에 만찬이라든지 뭐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뭐 현안을 서로 논의하는 부분은 뭐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사실 시진핑 주석과 5번 만날 정도로 충분히 만났습니다. 딱히 무슨 현안이 지금 더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한국의 최근에 중국과의 경제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밀착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안 갈 수 없다면 어쨌든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을 가지고 어쨌든 북한과 동맹처럼 되어 있는 중국과 부분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서방의 주요 국가, 뭐 G10 정도에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 또 미국의 우방인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지금 다른 우방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런 데에 이 정상들이 불참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이 최신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대국화를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한국의 대통령이 앉아 있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될 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는 부분을 청와대가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적어도 전승절 기념 행사 만찬은 갈 수 있지만은 열병식은 불참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것이 최소한의 국가끼리의 첫째는 신의와 의리에 관한 문제고요. 그 신의와 의리의 사이에서
그다음에 실용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을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뭐 동아시아 세 3국의 정상회담을 갖자라든지 네. 의제를 만들어서 시진핑 주석과의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만찬 정도에 참석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적극적으로 참석해라. 뭐 좀 주도적인 외교를 해라.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 2년 만인가의 그 당 대변인 성명으로 네. 대통령 결정을 환영한다, 잘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청와대 결정과 관련해서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한국 대한민국 내 우리 보수파들이요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국과 관련된 고민이나 또 이런 관련 지식과 이런 정보가 야당보다도 당연히 많고요. 네. 상당히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2년 만에 대통령 칭찬하는 논평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 기억으로 제가 그 당선인 시절에 네. 그 당시 야당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을 칭찬하는 논평을 당 지도부에게 제가 받고 바로 냈습니다.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첫 번째 당선인 특사로 해외에 보낸 게 누구냐면 김무성 네. 대표였습니다. 미국보다 김무성 그 당시에 먼저 보냈습니다. 네. 다들 놀랐습니다. 네. 그건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로도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당탕탕 뛰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에게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서 이제 그런 걸 얻는 겁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전성기 행사에 갔는데 열병식에 또 참여 안 해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알아서 잘 고민을 하고 배치해서 가는데 느닷없이 국내 보수파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한국전쟁에 우리가 총뿌리를 열고 싸웠는데 거기 가서 그걸 열병식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네. 하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주장들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아베 총리가 그 얘기했죠. 우리의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는 동아시아 아시아 자존심을 지켰다. 되게 뭐 기분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 끝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그때 세계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던 영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의 계획이 뭐냐면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의 계획이 뭐냐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민국을 딱 껴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너무 쉽게 판단해서 가면 안 돼요. 네. 이건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한번 전화에 휩싸일 거냐,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한반도 안에서 벌어졌거든요. 네. 이런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이런 사려 깊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 진보파나 보수파가 다 같이 힘을 실어줄 거냐,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요즘 보니까 이 진보파가 박 대통령을 도우고 보수파가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외교와 그런 안보에 부분보다요.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걸 저기 해야죠. 노무현 정부 때 마치 그 한국에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듯 동북아 균형추라는 외교 정책을 쓰면서요. 미국을 보고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넘겨달라 했다가 그 정권 하에서 다시 물리자고 하면서 시작해서 그 뒤에 정권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전시작전권을 지금 무기한 연기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과연 군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북핵을 저지했느냐, 북의 미사일을 저지했느냐, 북한의 식량과 연료를 줘서 북한의 저런 어떤 최소한의 움직일 동력, 그리고 북한과의 무역 교류 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역할은 경제적으로는 협조하고 서로 교류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현재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네. 핵이나 미사일로서 미국을 견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전시작전 이한 그런 해결했습니다만은 사드 배치 문제, 또 AIIB 가입 문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 또 지금 2만 7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핵과 미사일, 또 뭐 DMZ 지뢰 도발 네, 같은 네.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미국은 일본과 일본, 미국을 묶어서 삼각 동북아 체제. 네. 삼각 안보 동맹을 만들려 하는데 한국이 여기에서 조금 냉정하게 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역사적인 문제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나 이 건조한 드라이한 네. 이런 한미 관계가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최근에 위안화 가치 절하라든지 중국의 정시 붕괴를 바라보면 중국 경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이 이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최대의 세일 가스 오일 혁명이 나서 세대 산유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실리로 봐서라도 지금까지 중국에 경사되었던 측면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간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충분히 가기가 있다. 어려웠는데 간 네. 것으로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갔다라는 식용을 갖추고요. 그다음에 갔지만은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대국화에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 화해, 교류 이런 부분에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인민해방군의 퍼레이드를 우리 대통령이 보면서 박수를 치는 부분이 국내외에 네. 중계되는 부분에는 피하는 것이 옳다. 저는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국제사회에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지적이신데.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협량한 그 판단들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 가면 중국 그 이른바 건국의 그 영웅들 있잖아요. 중국으로선 건국의 영웅이지만 우리로 볼 때는 6.25 때 진짜 총뿌리 겨루고 싸웠던 사람들 거기 가서 하나 합니다. 네. 그날 그리고 했습니까? 합니다. 그 어느 나라 외교에서 어디 그런 거 모택동이 묘소에 가서 했어요? 아니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는 현충원이 있는 것처럼요. 다른 네. 나라에 다 그런 데 아니, 있어요. 거길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또 하나 특정인이 말씀을 아니죠. 드리면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건국의 영웅들 또 잘못 알아들으셔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아니, 또 화 하나 안 경우는 내는데. 뭐냐면 또 하나 경우는 뭐냐면 그 이제 우리 대통령이 공항에 내리면 중국 인민해방군 사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기 우리랑 외국의 군사지만 네. 우리 충분한 존경을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의 외국의 외국의 원수들이 와도 국가 정상들이 와도 마찬가지로 해요. 의전이다? 그런 의전적인 네. 측면으로 바라봐야지. 탁 찍어가지고 군사 열병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복잡하고 다단한 외교관계, 국제관계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악수를 드는 제가 그래서 발목 잡는다고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보자. 이런 아니 취지이신데. 미래를 보더라도 예. 한국이 미래를 바라볼 때 지금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과연 북한을 제대로 네. 방어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70% 이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제 말 끝까지 들으시고요. 제 말 탁해서 들으시고. 얹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중국이 이번에 전성절 70주년 행사를 꼭 군사적인 무기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스텔스 항공기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퍼레이드 안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전성 기념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최신 무기를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중국은 이제 경제력이 상당히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대외적으로 굴기 이제 일어서서 우리가 대국이다. 이런 부분을 과시하면서 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 영토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나 일본하고 전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중국의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의 동맹부도를 유지한 채 중국과의 실리를 취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골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밥만 먹고 골프 치기 전에 골프는 네. 안 치고 오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네, 굳이 네. 열병식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갔을 때 동맹들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벌어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이미 네. 중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태도들 이런 부분을 사드 배치에서나 AIB에 다 했거든요. 여기에서 더 가면 우리가 중국의 사대주의적인 우리 역사로 보세요. 정말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의 임금 저기까지 타진하면서 네. 사대하면서 버텨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날 때가 됐다. 자체 실리 외교를 또 해칠 수 있다. 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러니까 골프 얘기하셨는데 골프와 외교는 다르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골프장에도 로비하러 미국 가요. 없이 북핵 저지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셨는데 거기 공감합니다. 그러나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이든 아니면 북에 대한 영향력을 봐서든 중국 없이 북한과 관련된 컨트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지금 뭐 자기 힘과시 하려고 그런다. 맞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명청 교체기 때 조선 왕들이 판단 잘못해가지고요.
이런 조선의 백성들 거의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현명하게 판단하자고요. 무슨 네. 저기 우리랑 의리, 기존 동맹국 혈맹 관계의 의리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실리 외교해서 한반도에 그런 전화와 참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 오히려,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한국이 보다 현명하게 움직이는 거, 평택의 주한미군이 움직인 것과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그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거 다 알고요. 이미 주한미군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미국의 전 세계 군사 전략과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는 걸로 가 있기 때문에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움직이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 세력들이 제주 강정기지가 혹시 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를 쓸까봐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시진핑이 이번에 오는 사람을 보고 미래에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의 파트너, 뭐 중국의 주석들은 한 10년씩 집권한답니다. 하니까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도 네. 있는데요. 그런 언론들은 한중 간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이 지금 명나라일지 청나라일지 보는데 저는 중국이 당시에 망해가던 명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우리 당국, 외교 당국의 고심이 깊기 때문에 오늘 공식 발표를 하면서도 열병식만큼은 언급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